2025년 9월 6일 토요일 7시 45분 태백산맥 등단 50주년 개성판 조정래 대하소설 제1부 하늘의 모닥불 해냄 151페이지 요령문제 조정래 대하소설 3부작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을 비롯해 장편소설 천년의 질문 불꽃도 꽃이다 정글만리 허수아비춤 사람이탈 인간연습 비탈진 음지 황토 불놀이 대장정 중 단편 소설집 그림자 접목 외면한 벽 요영의 땅 상실의 풍경 어떤 절거의 죽음 등을 발표했다. 소설 태백산맥에서 다루고 있는 시대를 흔히들 민족사의 매물시대, 현대사의 실종시대라고 한다. 그것은 곧 그 시대가 그만큼 치열했고 경랑이 심했으며 분단사 속에서 또 그만큼 왜곡과 굴절이 심했음을 의미한다. 그 시대의 진실과 참모습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복원하고 되살리느냐가 바로 분단 극복이고 통일지향일 것이다. 그 시대의 복원은 바로 오늘을 보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 작업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여러 현장을 찾아다녔다. 소설은 단순히 상상력의 산물일 수만은 없으며 엄연한 역사 사실 앞에서 소설을 쓰는 자는 제멋대로일 수가 없는 것이다. 태백산맥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은 그렇게 증언을 토대로 하고 확인을 거친 것들이다. 그 이야기들을 소설로 엮으면서 나는 시대 진실에 냉정하고자 했고 우리 오늘을 투명하고자 했다. 작가의 말 중에서 150페이지 정화섭은 글은 스스로가 싫었다. 글은 양면성과 이중구조를 가진 자신의 의식이 싫었다. 그건 사상무장의 나약이나 혁명의지의 박약이나 실천 용기의 빈약으로 지킬 요소였다. 다른 학생들처럼 단순해지고 싶었다. 간단하고 명료해지고 싶었다. 그래서 그들처럼 열정적이고 싶었다. 강해지고 싶었다. 이 말은 자네가 제일 싫어하는 말일지 모르겠네만 자넨 아마 광적인 사회주의자는 못 될 거야. 자네가 부잣집 아들로서 출신 성분이 부적합하다는 말이 아니야. 부디 공부에 충실하고 하나의 행동을 선택하기 전에 10번이고 100번이고 생각이 앞서야 하네. 지금은 진정 어려운 시대야. 자네 같은 젊은 피들한테는 말이야. 작별 인사를 하러 갔을 때 김범우 선생이 자신의 마음을 환히 들여다보고 있는 듯한 눈길을 보내며 한 말이었다. 정화섭은 그때 처음으로 마음이라는 것을 도둑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것이 얼마나 굴욕스럽게 기분 나쁜 일인가를 경험했다. 서울의 기역대학법과는 사상적으로 중무장돼 행동적으로 과격한 그야말로 골수 사회주의자들의 집합소였다. 자넨 지금부터 시작이다. 서울 조직은 자네를 자랑스러운 혁명의 아들로 탄생시킬 것이다. 모든 연락은 내가 취해놓았다. 염상진이 작별의 술잔을 들며 한 말이었다. 그 말의 효과는 정화섭이 서울의 짐을 풀고 5일 만에 나타났다. 서울의 조직이 그에게 붙여온 것이다. 그들은 납치라도 하듯이 어딘지 모를 곳으로 그를 데려갔다. 중앙당은 염상진 동무의 추천을 접수하여 정화섭 동무에게 당원 예비 교육을 실시키로 결정했소.
그동안 염상진 동무의 추천을 받은 동무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훌륭한 교육 성과를 올려 열렬한 당원이 되었음은 물론 맡은 바 혁명과업을 용맹스럽게 수행 중에 있어 동무도 앞으로 실시될 사상부상 교육에 분투 노력하길 바라오. 먼저 당의 명령을 하달하겠소. 교육받은 사실을 완전 비밀에 붙일 것이며 노출을 피하기 위하여 그 어떤 하부 조직에도 가담하지 말라는 것이오. 동무는 특수임무를 위한 비밀당원이 되어야 하니까. 허름한 민가의 썰렁한 방 안에 무릎 꿇은 채 정하섭은 식은땀을 흘렸다. 염상진은 역시 거물이라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떠올랐고 그 견디기 어려운 긴장 속에서 그를 부축하고 있는 것은 염상진 위원장이었다. 정하섭은 교육을 받으며 김범우 선생의 자넨 아마 광적인 사회주의자는 못 될 거야 하는 말을 깨부수기라도 하는 것처럼 열성을 보였다. 학교의 조직에는 이미 무슨 지령이 내려졌는지 그에게는 전혀 접근의 낌새도 그렇다고 반대 세력시 하는 눈치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공부만 하는 조용한 학생으로 행동했다. 그러나 그는 교육때마다 제출하는 학원 동향이라는 보고서 쓸 건덕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은밀하게 눈동자를 굴리고 있었다. 정하섭은 방학이 되어 집으로 되돌아와서도 김범우 선생 만나는 것을 의식적으로 피했다. 그는 이제 자신이 김범우 선생의 생각과 얼마나 먼 거리에 있는지 알았던 탓이었다. 그는 염상진하고만 내밀하게 접촉했다. 자넨 역시 두뇌가 명석하네. 그 정도면 당 일원가하고도 상대할 수가 있겠구먼. 그래. 염상진은 몇 개월 사이에 이론적으로 현격한 변화를 보인 정하섭을 대하고 아주 흐뭇해했다. 염상진의 그 흐뭇해하는 모습을 대하면서 정하섭은 묵은 죄의식이 고개를 드는 것을 느꼈다. 김범우 선생에 관한 이야기는 그날 빠짐없이 염상진에게 보고되었다. 통학을 하는 열성 세포들의 민활한 활약상이었다. 그도 보고를 안 한 건 아니지만 다른 학생들처럼 시시콜콜이 심하게 자기 감정까지 썩는 식의 행위는 하지 않았다. 김범우 선생에게로 쏠리는 또 다른 마음 때문에 자연히 그렇게 되었다. 그때 염상진 유원장은 자신의 그런 동료를 눈치챘을 것만 같았다. 그런데도 그런 내색은 전혀 하지 않았다. 김범우 선생은 참 좋은 분이다. 마음이 바르고 인정이 있고 학식이 풍부하다. 그런데 생각하는 것이 환상적인 게 흠이지 좋게 말해서 꿈속에 사는 이상주의자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전부였다. 정하섭은 인간 김범우와 염상진을 저울질해 본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저울 눈금은 언제나 수평이었다. 비슷하게 큰 키에 염상진의 인물도 기울지 않았다. 염상진도 마음씀이 컸고 치밀하고 침착했고 아는 것이 많으면서도 남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었다. 그런데 편하게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분위기였다. 김범우가 사색적이고 지성적이라면 염상진은 야성적이고 행동적이었다. 김범우, 염상진, 사색적이고 지성적.
아버지는 야성적이고 행동적. 이것은 서로 다른 개성일 뿐 저울론 꿈을 움직이게 하는 무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정하섭이 마른 뱃단에 불붙듯 사회주의에 빠져들기 시작한 것은 염상진에 의해서였다. 좀 더 순서를 잡아 말하자면 염상진을 접하기 전에 벌써 당의정을 빨듯 책방 주인 문기수를 통해서 초벌구인은 되어 있었다. 정하섭은 책방집 딸 정림이에게 정신이 팔려 뻔질나게 책방을 드나들었고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 책을 사들고 나오고는 했다. 주인 문기수는 그 눈치를 한정이 어렵지 않게 찰 수가 있었다. 한다하는 부잣집 아들이 자기 딸을 좋아한다는 것이 문기수로서는 기분 괜찮은 일이었고 족보로나 재력으로나 비교도 안 되는 처지였지만 그물에 제발로 든 고기를 놓치기는 아깝다는 욕심이 통했고 목적을 달성하자면 있는 집 자식의 장난기일지도 모르니까 정신부터 뜯어고치자 작정했던 것이다. 그래서 정과 다른 진절을 보이고 관심을 쓰면서 서서히 사회주의 분말을 딸년의 눈웃음에 버무려 먹이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문기수는 자기의 힘으로는 벅찬 단계에 이르자 사상적 연관을 맺고 있는 염상진에게 넘긴 것이다. 그중 정하섭은 심한 정신적 갈등을 겪고 있었다. 앞뒤를 분간하지 않는 아버지 지나친 치부욕 때문이었다. 해방이 되면서 어느 곳이나 다 그랬듯 벌교 옥내도 일본인 재산을 서로 차지하려고 일대 소란이 벌어졌다. 아버지가 바로 그 선봉상이 된 것이다. 아버지는 땅 짓고 헤엄치기 장사인 하나뿐인 양조장에 눈독 들였고 그것을 손아귀에 넣기 위해 참으로 놀랄만한 짓을 한 것이었다. 어차피 빈손 들고 쫓겨나야 할 일본 주인을 상대로 아버지는 신속한 흥정을 한 것이다. 어수선하게 며칠이 지나는 동안 양조장의 소유권은 엄밀하고도 합법적으로 아버지에게 넘겨졌고 일본인들이 떼지어 종도 방족을 지나 선수물이 선창에서 떠난 다음에야 그 사실은 밝혀졌다. 아버지는 우습지도 않게 선창까지 배웅을 나가는 어리석음을 범했는데 나중의 소문에 의하면 그건 배웅이 아니라 양조장 소유권을 넘겨받으며 일본 주인에게 준 금덩이를 무사히 가져갈 수 있도록 호의를 해준 것이라고 했다. 아버지는 은밀하게 일을 처리한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한번 부풀기 시작한 소문의 힘은 막을 길이 없었다. 읍내에 입 달린 사람이면 하나같이 아버지를 비난하고 욕했다. 그런데 아버지는 뻔뻔스러울 만큼 당당한 태도로 양조장 사장 행세를 했다. 정하섭은 부끄러움으로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학교를 가는 것마저 싫어졌다. 아버지의 더러운 치부욕에 환멸을 느꼈고 그 뻔뻔스러운 태도가 증오스러워졌다. 아버지는 아무런 노력 없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전답 재산만으로도 읍내에서 꼽히는 부자 축에 들었다. 중학생이 되고 나서부터 정하섭은 가난에 허덕이는 친구들을 대할 때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런 세습적 혜택에 대해 미안함 같은 죄스럼 같은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이다. 특히 가난하면서도 머리 좋고 자존심 강한 아이들 앞에서는 그 정도는 한층 심해졌다.
부와 더불어 세습되는 혜택 속에서 평생을 편안하게 사는 것은 과연 옳은 것인가? 그 불합리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정화섭의 의식 속에는 가난하면서도 똑똑하고 영리하고 당당하고 건실한 아이들이 자신을 향해 조소와 경멸과 적대감의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결국 아버지의 분별 없는 지부욕은 파렴치 않은 진일로 몰리게 되었다. 피할 수 없는 결과였다. 그 즈음에 책방에 들러 칸나처럼 화사한 정림이 얼굴을 보고 읽을 만한 책을 사오고 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피신법이었다. 염상진에게 넘겨진 정화섭은 겨울 3개월 동안의 사회주의 늪속에 깊이 빠져들어갔다. 정화섭의 의식은 배고픈 자의 식욕이었다. 1년간의 교육을 마친 정화섭에게 2차례에 걸친 테러 지령이 내려졌다. 그것이 당선까지를 테스트하려는 이중 목적의 지령이라는 것을 그는 익히 알고 있었다. 그는 주저없이 그 일을 감행했다. 그 성공과 함께 그는 당원이 될 수 있었다. 당원이 된 날 그는 밤길을 혼자 걸으며 김 선생님, 저를 좀 보십시오. 속말을 하고는 허하게 웃었다. 그때 염상진은 공산당 활동 불법화로 체포되어 징역을 살고 있었다. 정동무, 마침내 때가 왔소. 동무는 순천직으로 내려가 혁명의 주체로 암약하라는 당의 명령이요. 장도를 축하하오. 당의 명령 앞에 학업 같은 것은 문제가 아니었다. 그날로 순천을 향해서 야간 열차를 탄 것이다. 기차는 순천역까지 갈 수가 없었다. 순천에서 밀려난 경찰들에 의해서 외곽 지역이 봉쇄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조처가 그의 발길을 막을 수는 없었다. 아무리 교통 통제를 엄중히 한다고 해도 산길은 얼마든지 비어 있었던 것이다. 적의 반격은 의외로 신속했다. 23일 아침부터 중심가를 향해 무차별 비행기 폭격을 감행하는 것으로 반격을 개시했다. 지상군에 앞서 비행기 폭격이 감행되고 있는 것은 미군의 본격적인 출동을 의미했다. 무고한 은민들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읍내 전투를 피해 병력을 외곽으로 분산시키자는 결정이 내려졌다. 병력 분산은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적들은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고 순천 읍내로 진입했다. 이틀 동안 적을 외곽으로 유인해내기 위한 전투를 벌이는 동시에 여수 쪽의 상황 변화에 대처하고 있었다. 여수 앞바다에는 미군 함정이 떠서 읍내 중심가를 향해 또한 무차별 포격을 가하고 있었다. 여수에서도 같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26일 밤을 기하여 모든 병력을 순천 외곽으로 이동시켰다. 그리고 백운산을 거점으로 하는 부대 편성과 이동이 구체화되었다. 그것은 투쟁의 장기화를 위한 작전 수립이었다. 따라서 투쟁 지역을 지리산과 그 주변으로 확대시켜 기존 지방 조직들과 공동 투쟁을 전개한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었다. 157페이지 5. 조계산 순막 염상진과 하대치 일행이 설이 내리는 10월 하순의 산중야기 이에 치를 해치며 조계산 초입에 당도한 것은 먼동 이틀 무렵이었다. 한 번도 멈춤이 없이 산길 70여리를 내달아온 발걸음이라 뼈끝을 시리게 하는 산중 추위는 아랑곳 없이 모두의 몸은 끈적한 땀으로 젖어 있었다. 내쉬는 숨결마다 허옇게 김이 서렸고 피로한 단내가 묻어났다. 일단 정지. 염상진이 낮으면서도 절도 있는 목소리로 말하며 오른손을 어깨 높이로 들었다. 모두는 걸음을 멈춤과 동시에 일제히 몸을 낮춰 쪼그려 앉았다.
그 동작들이 훈련으로 숙달된 것처럼 정확하고 기민했다. 그들은 그런 식의 훈련을 받은 바 없었지만 공통적인 위기의 긴장감이 그들을 하나로 묶고 있었다. 분명 요 근방 어딜 것인데. 염상진이 전방을 부정확하게 더듬으며 중얼거렸다. 뭘 찾으시는디요? 하대치가 쪼그려 앉은 채로 그러는 염상진을 올려다보며 눈치 빠르게 물었다. 서남사 사리탑 자리가 사리탑 자리여라? 하대치는 말하며 일어서고 있었다. 전방 좌우를 유심히 살폈다. 그런 하대치의 머릿속에서는 벌써 10여 년 전에 아버지와 함께 두어 번 다녀갔던 기억을 신속하게 더듬고 있었다. 아버지는 시주라고 해야 고작 쌀 한 대박 정도밖에 못하는 신세이면서도 굳이 먼 길을 걸어 서남사를 찾아다녔던 것이다. 조계산 자락에서 화전을 일구어 먹은 것도, 벌교 땅에서 그나마 뿌리 내리고 살게 된 것도 모두 서남사 부처님의 가피덕이라는 것을 하대치에게 일깨웠다. 니김이 부처님 가피를 받아서 그리 알량하게 사는구만. 18놈이 끝. 골은 가피라면 떡 해놓고 빌어도 싫다. 점심도 쫄쫄 굶고 먼 길을 걷는 것만 싫어서 하대치는 속으로 상소리를 내질렀던 것이다. 맞구만이라. 사리탑 자리는 여그가 아니라 쪽간도 올라가야 허겁구만요. 산세와 길목이 눈에 익은 것을 확인하면서 하대치는 자신있게 말했다. 그럼 이 개울을 타고 올라가지. 염상진이 앞장섰다. 짙은 안개가 계곡을 가득 채우고 산짝을 휘감고 있었다. 그 안개 위로 먼동이 도어는 여린 빛이 퍼지며 단풍 든 숲속의 도사린 어둠을 서서히 표백시키고 있었다. 몸집 작은 산새들의 지저귀미 안개 속 그 어디에선가 방울을 굴리듯 경쾌한 음향을 뿌렸다. 그건 개울가의 잔돌들을 저벅저벅 밟는 사람들의 기척에 놀란 새들의 우짖음이 아니었다. 새들은 문동이 도는 빛으로 잠이 깨어 날개에 퍼덕이며 첫 발성을 하는 것이었고 그 지저귀를 들으며 산도 깨어나고 있었다. 사리탑 자리가 쩍 보이는구만요. 하대치는 그곳에서 모종의 접선이 어루어지리라고 예상하며 건너편을 손가락질했다. 그렇구만. 염상진은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며 모두 여기서 대기하시오. 하동무는 나하고 가고 절도 있게 지시했다. 염상진은 큰 길을 이용해서 길 쪽의 경사급한 비탈을 성큼 올라섰고 그 뒤를 키 작은 하대치는 나무 덩굴을 타오르는 다람쥐처럼 날랜 동적으로 따라붙었다. 나머지 7명은 개울 여기저기 제멋대로 서 있거나 앉은 커다란 바위들을 골라 몸을 감추었다. 순식간에 개울에는 인적이 사라졌다. 안개에 에워싸인 심산의 정적만이 깊었다. 염상진과 하대치는 길을 가로질러 사리탑 자리로 접근했다. 실이 10길은 넘을 듯 싶은 아름드리 전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그곳에는 가지각색의 사리탑이 20개가 넘게 자리잡고 있었다. 염상진이 하대치 위치를 손가락으로 지시했다. 하대치는 지시받은 사리탑에 몸을 찰싹 붙였다. 그의 차갑게 긴장된 눈길은 염상진을 향하고 있었다. 10m 정도 옆으로 자리잡은 사리탑에 몸을 붙인 염상진이 하대치를 향해 검지손가락을 세워 보이며 주의를 환기시켰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잡아 입에다 대고 부는 신용을 했다. 염상진은 그 다음 동작으로 손가락 3개를 허공의 빳빳하게 펴 보였다. 지시가 떨어지기 무섭게 하대치는 자세를 바꿔
두 무릎을 땅에 대고 상체를 꼿꼿하게 세웠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 입으로 가져갔다. 불꾹 불꾹 불꾹. 쉰 듯 하면서도 슬픈 음소의 불국새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세 번 울리며 심산의 정적 속에 그 문의를 새기듯 선명했다. 끼룩 끼룩 끼룩. 아름드리 전나무 숲에서 들려온 기러기 소리였다. 위치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바로 가까운 곳이었다. 됐다. 염상진이 단내가 묻어나는 숨결을 토해내며 말했다. 하랬지도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접선이 일단 성공한 것에 안도의 숨을 쉬었다. 하동무 앞으로. 염상진이 손짓과 함께 앞으로 나섰다. 두 사람이 즐비하게 늘어선 사리밥들 사이를 옹성거린 걸음으로 중앙 부분에 이르렀을 때 한 사람이 허리 높이의 돌담을 뛰어넘어오는 참이었다. 안동무. 염상진이 먼저 불렀고 유원장동무 무사하셨구만요. 흘러내린 안경을 밀어올리며 사내가 반가운 웃음을 지었다. 하대치는 그만 멍한 표정이 되었다. 그는 바로 북국민학교 선생인 안창민 동무였던 것이다. 국민학교 선생. 그가 왜 예기치 않은 이른 장소에 나타났는지를 하대치는 순간적으로 깨달았다. 염상진은 역시 유언장이고 대장답게 행동한 것이었다. 염상진은 이미 신분이 노출된 각 마을의 동무들을 그대로 버려두고 도망친 것이 아니었다. 한 발 앞서 미리 떠나보낸 것이 분명했다. 동무들은 염상진이 나직하게 물었고 22명 전은 이상 없이 숯가마에 대기 중에 있습니다. 안동무가 흘러내리지도 않은 안경을 습관적으로 밀어올리며 대답했다. 날이 너무 밝았습니다. 안동무가 아름드리 전나무 숲으로 가려진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고 어서 뜹시다. 염상진이 빠른 동작으로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다. 하대치는 뒤를 바짝 따르며 또 한 번 대장 염상진에게 놀라고 있었다. 어젯밤 9명만이 일행이 되어 오금제를 넘으면서 영락없이 다른 동무들은 모두 버려두고 떠나는 줄 알았었다. 너무 숨가쁘게 진행된 후투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염상진은 미리 입 한 번 떼지 않은 채 그 일을 말끔하게 처리한 것이었다. 그런 염상진이 대장으로서 더없이 믿음직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속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고 그 마음이 몇 수십 겹인지 헤아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일제 때의 소작쟁의 사건 전부터였으니까 염상진과의 사이가 어느덧 10년 세월이 넘었으면서도 그 속의 깊이를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었다. 대장은 그 정도는 되어야 하고 그래서 대장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언제나 똑같은 깨달음으로 하대치는 무리를 속일 수밖에 없었다. 염상진 대장이 시키는 대로만 따르면 언젠가는 노동자 농민이 주인 되는 세상이 오리라는 실온 확신이 있었고 그 새롭게 솟는 힘을 다 바쳐 충성스런 부하가 될 것을 하대치는 스스로에게 다짐하고는 했다. 그들은 차츰 열버져가는 안개를 헤치고 30분 남짓 걸어 숫가마에 도착했다. 해는 아직 솟지 않았지만 먼 하늘은 눈이 부신 현란한 황급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염상진은 아침이 열려오는 그 찬란하고도 황홀한 빛의 기막힌 조화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저 빛의 찬란함으로, 저 빛의 황홀함으로 공산혁명의 아침이 열리는 줄 알았었다. 해등이 같은 뜨거운 열기로 혁명의 힘이 폭발해서 반동의 세력을 일거에 제로 태워 없애고 혁명의 새 천지가 이룩되리라고 믿었었다. 남조선의 지하 조직이 깃발을 올린 그 절호의 기회에 북조선의 조력은 정작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어둠을 이용한 후퇴, 그건 후퇴가 아니다. 야함을 틈탄 패수다. 굴욕스러운 패수다. 유언장 동무 모두 모였습니다. 안창민이 옆에 와 서며 보고했다. 알겠소. 염상진이 가슴속에서 들끓어오르기 시작하던 분노의 열기를 감추기라도 하듯 눈길을 발끝으로 떨구며 대꾸했다. 지금 그의 감정은 아침 햇살이 퍼지고 있는 동력 하늘과는 정반대로 캄캄한 어둠이었고 암담한 좌절뿐이었다. 후퇴, 배조,